드리면 상속세라고 하는 게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남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다 납부하고 남아있는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재산을 네.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거든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9.5%예요. 근데 우리 상속세는 50%니까 돌아가시면 더 높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네. 상속세에 대해서 아버지가 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아들이 한 50m 앞에서 아버지가 금메달 땄으니까 그 다음 올림픽에 나와서 아들이 한 50m 앞에서 뛰면 이게 공정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속세 논쟁입니다. 우리는 유독 이 상속세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치권도 이걸 좀 고쳐보자 하는데 정부는 또 새로운 안을 내놨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상속세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상속세가 사실 아무나 내는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남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집이 이제 30억, 40억 이런 집들이 강남에 많아지면서 이제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봐요. 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 옛날에는 완전히 남의 얘기인데 네. 이제 점점 남의 간혹 한 얘기일 수도 명씩? 있고 네. 자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자꾸 이제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의 범위가 네. 점점 넓어져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의 가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상속세를 가세하고 있는 그 가세 표준 구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 변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점점점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네. 네. 그 상속세 처음 밑에 하단 구간이 몇 %입니까? 하단 구간이 얼마부터입니까? 지금 1억 이상. 1억 이상. 예. 네. 1억 1억 이상 이제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2억 이상으로 올리려고 네. 한 30% 내려면 얼마 이상 해야 합니까? 한 30% 100억 정도는 돼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30%면은 지금 제가 이제 기억을 안 하고 있지만 네, 네. 잠깐 보면 30%면 지금 보통 최고세율은 50%로 최고세율은 알고 있는데, 50%고요. 30% 내는 구간이 보통은 5억 원 초과 한 10억 원 이하 오, 그 네. 정도가 네. 이제 30%를 내는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큰 돈이었으니까. 예. 이게 언제 고쳐진 겁니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요 상속세의 요 구조가 지금 벌써 한 2000년 초에 네. 한 20년 만들어졌던 넘은. 거고 네. 상속세가 우리나라에 들여온 적은 굉장히 오래됐고 1950년대부터 네.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게 정말 출발의 공평 그런 말 쓰는 분들 많거든요. 네.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아들도 꼭 부자여야 되냐.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정부에서 가져감으로 해서 그 스타트 라인을 좀 네. 이렇게 공평하게 하자 이런 거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요즘 분위기죠. 네. 네. 이승만 정부 때 1950년대 상속세율이 90%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정확히 그 말이 기억은 되나요? 못하지만 네. 상속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소득세율도 75% 80%였고요. 예전엔 다 높았죠. 우리나라만 왜냐하면 그랬던 게 어차피 아니라. 세금 안 내니까요. 그게 왜 높아도 네. 사람들이 크게 조세 저항이 없었냐면 그때는 이 세금을 내려고 하면 세금에 대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야 되잖아요. 세원에 대한. 네. 근데 그거 다 숨어져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부과해라. 난 안 내니까 이렇게 옛날에 세금 내면 바보다 이런 네. 말도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세율이 높아지고. 예. 왜냐하면 추적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원이 노출될수록 네. 이 세율이 낮아져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은 노출이 거의 다 되니까 네. 이 세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영향을 다 주지만 옛날에 75% 80% 소득세율 할 때도 자기들은 겁을 안 냈다는 거죠. 그때 소득세도 안 잡히니까.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미국도 한 70년대 후반까지 소득세 7, 80%. 예, 많이 높았고요. 한 100억 버는 사람은 70억, 80억 내야 하는데. 근데 이제 법에는 그런데 네.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안 내니까 네. 한 게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예전엔 높았고 예. 지금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전에 해놓은 세법의 과세 구간이 네. 30억, 50억, 100억 그때는
100억 부자는 큰 부자였으니까. 예. 지금은 뭐 어디 하남이나 파주에 땅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30억 원 초과되면 네. 최고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부자는 당연히 50%를 적용받는 거고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차감하는 항목들이 있지만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하여튼 어쨌거나 가세 표준이 30억이 초과되면 50% 적용받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 할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최대 주주라는 건 그 기업의 이제 지배 구조에서 지분이 제일 많은 분한테는 20%를 또 할증해요. 그것도 많이 낮춰진 건데 50%에서 20% 할증하면 10%지 않습니까? 합치면 60%죠. 네. 그건 이제 세계 최고의 세율이 되는 거죠. 네. 명목 세율은 일본이 55%인데 우리가 50%니까 5% 정도 낮다고 보이는데 거기다가 최대 주주 할증가세까지 고려하면 네. 60%가 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최고 세율이 뭐 재벌부터 주식회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최대 주주라면, 그러니까 일대 주주라면, 예. 뭐 중소기업은 지금 면제를 시켜줬지만 그래요? 중소기업 네. 아닌 기업들은 네. 현재 20% 최대 주주 할증이 되니까 네. 획일적으로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굉장히 이제 지금 고쳐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하면 일단 세율은 굉장히 높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많이 높죠. 지금 말씀하신 일본보다는 조금 낮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뭐 명목 세금 많이 걷는 유럽 명목 국가들 세율은 비교하면 5% 낮지만 네. 그거까지 하면 이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하면 네. 5% 높아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은 이제 뭐 아주 근본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라고 하는 게 이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남긴 재산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다 납부하고 남아 있는 그 자기의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재산을 네.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거든요. 거기다가 지방 소득세까지 합치면 49.5%예요. 근데 우리 그 상속세는 50%니까 돌아가시면 더 높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인생에서 돈을 쓰고 돌아가실 때 100억 원이 남았다. 이 돈 어찌 됐건 그 동안에 정당한 세금을 한번 낸 정상적이라면 세금을 네. 다 납부한 세금을 그게 납부한 돈인데 그걸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물려주면서 또 세금을 납부하니까 그럼 이중과세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중과세라는 말을 실은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 세법에서 또는 우리 세법에서 이중과세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중과세라는 말이 사실 이중과세는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네. 두 번 가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중과세에 대한 걸 이게 이중과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려면 우리 세법에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구조가 있으면 우리 세법은 이걸 이중과세로 보고 있구나. 네. 법인세하고 소득세, 네.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와 종부세,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낸 세금과 미국의 IRS에 낸 세금, 이건 다 이중과세로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전부 이중과세 조정 구조가 있어요. 우리 세법에 이중과세가 이게 이중과세야 이렇게 하고 말은 안 했는데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구조가 있는 걸 보면 조정 구조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세금이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그 내국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하고 미국에서 벌어들인 거하고 양쪽에 세금 다 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세청이 내고 네.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도 우리나라 국세청이 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그 내국법이기 때문에 그 프로야구 선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미국에서 벌어들인 건 또 미국에도 또 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벌어들인 건 두 번 내는 거잖아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외국 납부세 공제라든지 네.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죠.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번 돈 미국 IRS에 내고 예. 들어와서 한국 국세청에 또 낸다. 그래서 예. 그게 무슨 말인가 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과세는 분명하니까 네. 이중과세에 대한 어떤 그 정의 네. 데피니션은 안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정 구조가 있다는 거는 조정 구조가 있다는 건 이중과세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중과세니까 한국에서는 좀 깎아줘. 뭐 이런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너가 저기서 한번 냈으니까. 그렇죠. 그게 또 우리나라 재산세 종부세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법인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네. 배당을 줬을 경우에 그 배당에 대한 것도 배당 이중과세 소득세도 조정, 그러네요. 이중과세 네. 조정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중과세에 대한 뭐 정의는 없어도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건 이중과세를 보고 있구나 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꼭 한번 모든 소득에는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한 번 세금 냈는데 그걸 또 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군요. 그렇죠. 뭐 좀 예, 예. 복잡하지만 그러네요. 법인세 다 낸 거 배당할 때 또 배당해줬다고 세금 또 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 갖고 계시는 대표분들 보면 회사에서 큰 사업해가지고 이것저것 털고 100억 원이 남았으면 법인세를 내시잖아요. 그렇죠. 법인세 내고 그거 이제 자기가 지분 100% 갖고 있다고 해도 자기 것으로 좀 갖고 오려면 거기서 소득세 또 내거든요. 40~50%를.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어떤 시기에는 또 이중과세 조정을 안 해준 적도 있어요. 안 해준 적도 있다고요. 네. 지금 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그 개인이 받았을 때 지금 조정해 주는데 1990년 중반전 이전만 해도 그걸 안 해주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또 왜 안 해줬냐 하면 그게 뭐 문어발식으로 그 기업을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야 하면서 안 해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조세법이 바뀌어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그 거꾸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항상 세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여러 나라가 다 비슷하고 예, 그러면 예. 뭐 우리도 정답을 좀 대충 해답을 정답까지는 아니고 해답을 알아가지고 예, 예. 네 대충 비슷해야 할 텐데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고 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도 다 다르니까 예, 예, 제도라는 게 맞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개선되고 이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야가 상속세를 좀 깎아주자 공제 범위를 좀 넓혀볼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니야 유산취득세 도입하자 이렇게 갑자기 좀 제가 볼 땐 갑자기거든요. 예, 예. 자 일단 그래서 유산취득세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산세, 네, 유산취득세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법에 유산세가 뭐야? 뭐 이것도 세법에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강학상 강의를 할 때 말하는 건데 유산세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걸 현재 지금 배분받은 보통은 이제 유언을 안 남기면 법정 상속 지분 비율대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면 이제 1.511. 네, 그러면 3.5니까 3.5분의 1.5. 그러면 그렇죠. 네.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체적인 아버님이 남긴 재산이 100억이라 그러면 100억의 누진세를 적용해요. 뭐 빼는 항목이 있겠지만 거기다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산세 구조고요. 네, 유산취득세 구조는 요 100억이라는 걸 먼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1로 나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각각의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지. 후자가 훨씬 세금이 싸겠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쪼개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받은 부분을 먼저 쪼개놓고 거기다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특별히 계산을 꼭 안 해보더라도 이게 지금 얘보다 클 수는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엄마한테 20억, 자식들에게 뭐 10억씩, 예, 그러니까 세 자녀라면 50억 맞습니다. 물려줄 경우에 예, 예. 그런데 50억에 대한 이제 지금은 상속세가 세율이 나갈 텐데 예, 30억 예. 이상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예, 세금을 예. 내야 하는데 예, 예, 예. 그 세금은 물론 물려받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한꺼번에 내겠죠. 네, 네, 뭐 n분의 1 해서든 예. 그게 아니고 배우자는 20억에 대한 저 유산 소득세만 내고 자녀들도 유산취득세. 10억 유산취득세. 자녀들도 10억에 대한 그럼 일단 소득세 그 취득세 구간이 낮아질 테니까 맞습니다. 세율이 떨어진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잖아요. 네. 상속세, 증여세가 서로 보완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네. 여기 법전에는 같이 모아놨어요. 두 개의 네. 세목을 한 개 우리가 세금 이름을 세목이라고 부르는데 요 두 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모아놨는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유산취득세였어요. 다시 말하면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으면 네. 증여자가 그 수증자가 증여받는 자인데 각각 나눠주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적용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래서 네.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세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구조로 서로가 이제 디스매치가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부모님 뭐 각 집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면 네. 그러니까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 임박해서 나눠주면 그 상속세로 다 이렇게 가세해가지고 네. 증여세 낸 아니 걸 그러면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말고 지금 건강하실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어떤 증여세가 더 기간을 유리합니까? 정하죠. 기간을. 그래서 본래는 보통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는 네. 그 돌아가실 분이 몸이 아주 안 좋아지셔서 이제 돌아가시기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짧게 이제 네.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걸 증여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 증여는 나중에 이제 일정 기간 내의 증여는 상속으로 다 묶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상속세를 이제 계산하고 네. 그 전에 이제 증여세 낸 게 있겠죠. 네. 그건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니까 그건 증여로 이제 안 보고 상속으로 보는 그런 어떤 그 구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저 3프로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상속세율은 높고 한 30억 물려주고 세 자녀가 가져간다, 10억씩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 세제로는 한 1억 원에서 1억 5천 정도를 1인당 그러니까 10억 물려받는 자녀는 뭐 8억 5천, 9억 정도를 받는 거예요. 네, 한 1억 5천 정도 세금을 떼고 이것이 적은가, 과도한가, 적당한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네.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 15억 정도면 얘가 좀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0억과 20억 사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 네, 중에 네, 네. 상속세 내는 분들 중에. 근데 15억을 하니까 만약에 이제 배우자는 또 배우자 문제라는 게 따로 있어서 배우자를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정을 세율하고 일괄공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빼는 금액이 있어요. 그 빼는 금액은 지금 현행법하고 동일하고 다만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만 다르다 했을 때 15억을 가지고 해보니까 15억을 하게 되면 유산세 구조에서는 15억 전체에 대해서 가세하잖아요. 네. 15억 전체에 대해서 가세하니까 그 세액이 2억 4천이 나와요. 그럼 2억 4천을 삼형제 3인이라고 균등 네. 그 세 명의 자녀 8천만 세 원. 명이 따면 8천만 원 세금을 내니까 네. 그게 이제 5억씩 줬으니까 8천만 원씩 빼니까 4억 2천씩 받는 거예요. 네, 네, 네. 상속세를 내고 나서. 얼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유산취득세 구조는 15억을 1인당 먼저 5억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5억씩 나눠주는데 이때 우리가 그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5억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네. 5억을 빼주면 제로가 돼버려요. 다. 한 푼도 안 내네. 한 푼도 안 내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요거는 그 각각 유산세 구조에서는 1인당 8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네, 5억 받을 유산취득세 때. 구조에서는 한 푼도 세금 부담 안 하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유산 취득세 특징이 아니고 공제 구간이 5억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유산취득세 특징이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지금 15억을 먼저 5억 나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가공제 5억씩 빼주니까 네. 제로가 되는데 어차피 지금 세법에는 5억씩은 무조건 빼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든 예요. 요거는 네. 케이스가 하도 이제 다양해서 네. 실은 이거 이제 기재부에서 네. 세제실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증해보고 요거 예를 들어도 되겠다 해서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정부가 낸 세제 개편안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 법률안을 보면 이런 거군요. 자녀들에게 네. 돌아가시면서 5억 정도 1인당 5억 정도 물려주는 건 과세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까? 그럼? 뭐 쉽게 그런 식으로 말해. 보이고요. 지금 하여튼 상속세 부담을 많이 줄여주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아기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자녀 많은 집에다가 혜택을 많이 주자.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은 뭐 그 나오는 정부 안이 본래 통과는 안 됐지만 1인당 한 자녀에 대해서 5억씩 빼주자는 그 안이 들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통과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 일단 상속세 부담은 줄여주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상속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개인과 관련된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개인과 관련된 세금들은 공정, 공평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 그럼요. 밸류가 네. 되는데 실은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 보면 공정, 공평보다는 효율성 네. 그 법인에게 세금을 많이 부담시키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보는데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성격과 이제 그 법인에 대한 성격 요게 지금 같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공정 공평과 어찌 보면 효율성, 그러네. 이피션시에 대한 아파트 하나 문제를 물려줄 때가 예, 있고 기업을 물려줄 때가 예.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을 물려줄 때는 보면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식을 지분을 이렇게 물려주는 거는 정말은 굉장한 부자들은 전부 지분입니다. 지분이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돈을 크게 벌려고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해서 자본 캐피탈 마켓에다가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뭐 이재용 회장, 뭐 MBK의 김병주 회장 다 지분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재산 이야기할 맞습니다. 때.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도 한 15조 정도의 상속 재산을 남겼다고 그래요. 네. 15조를 어떻게 현금으로 남깁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주식인데. 네. 그래서 그 주식의 29.7%인가를 주식으로 냈어요. 그 주식을 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기재부가 2대 주주가 돼버렸네. 그랬다면서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계속 공매를 하는데 김정규 공매가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유찰이 돼버리니까. 네. 근데 그 유찰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지분 가치가 거의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5조를 내고 2대 주주를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대 주주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5조 지배권이 정도를 내고 없는데. 그렇죠. 네. 그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배권, 경영권이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5조라는 돈을 내고도 2대 주주로 남기 때문에 그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뭐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100이라고 하는 재산을 넘기면 아까 60%가 최대주세 60 내고 40 남는다. 그럼 40을 또 넘기면 60이면 24가 없어지고 16이 남는다. 그러니까 두 번 상속을 하면 100에서 16이 돼버린다. 이렇게 써서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신문에. 네, 네. 근데 이건 좀 가장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빼는 항목, 공제 항목들이 공제는 많기 물론 때문에 있지만, 네. 실효세율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네. 우리가 뭐 실효세율을 다 어떻게 비교할 수 근데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조를 물려주는데 갑자기 김정규 회장 이제 스스로 목숨을 해서 이제 갑자기 물려주는데 배우자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녀가 둘인가 둘 그랬어요. 있어요. 그럼 네, 이제 맞아요. 3명의 가족에게 물려주는데 맞습니다. 상속세가 5조 원 나왔다는 거잖아요. 기사를 보면 15조 중에 그러니까 뭐 5조는 뭐 이런저런 공제받고 뭐 했나 보죠. 네. 근데 그 5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한 6조 정도 나왔을 거예요. 현금도 내고 네. 그 중에 이제 못 낸 6조 원 부분을 정도? 예, 못 낸 부분을 주식으로 물러있기 때문에 물납한 부분만 5조 원이군요.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6조 뭐 원. 굉장히 금액이 컸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현재 넥슨은 최근에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 네. 잘 걔도 지배권도 잘 유지하고 있고 네. 기업이 현재 중국에서 뭐 이제 개발한 게임도 잘 팔려가지고 현재 상황은 조금 그래도 순항하고 있다. 네. 이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재산을 1조 물려줄 때 1조의 기업 지분을 거대한 우리 재벌들 이제 자녀 2세, 3세, 4세에게 물려줄 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50% 플러스 할증 비율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사실 옛날에 뭐 이런저런 편법들 다 쓰고 뭐 기업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 일감 몰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지분 가치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 지분을 거기다 태운 다음에 지분 가치를 한꺼번에 그 올려서 근데 이런 편법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율이 50%가 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재벌들 머릿속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물려주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할 게 여쭤볼 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그래 선진국은 자녀한테 안 물려주잖아 이거.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이 세율을 좀 낮추던가 우리가 이 두 가지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뭐 선진국은 안 물려주잖아 이제 그런 얘기들은 실은 이제 기업에 대한 승계 문화라든지 네.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선진국도 물려주는데 예. 경영을 직접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뭐 국가마다 다르고 네. 다르고 그 나라의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을 승계하는데 상속세가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그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상속 재산인데 네.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은 저는 이제 그걸 다르게 보는 게 그 재산은 일반적인 상속 재산과 다르다는 거고요. 기업이 유지되기 위한 거한 거고. 네. 또 하나는 기업이 정말은 그 존속하는 거에 대해서 도태당하는 것은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도태당하는 것은 좋은데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다가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그건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기업이 경영을 잘못했어요. 네. 어떤 투자를 잘못하고 의사결정 잘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해야죠. 그게 이제 적자생존의 논리인데 경제학적인 다윈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건 너무 당연하지만 기업이 잘 하고 있는데 네. 상속세를 내다 보니까 지분을 할 수 없이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기 지분을 팔아서 내야 되고 그 지분을 파는 과정에서 다른 적대적인 주주들이 들어오게 되고 네. 기업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서 그걸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고용 쪽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고용도 있고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별 큰 문제 없이 정말 기업을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포용해서 네. 자기네들의 어떤 그 직원으로 데리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영향하는 기업들은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물론입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승계해주게 하는 거는 저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분을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떼가서 기업의 영속성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저라도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 예. 반대편에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A라는 거대한 아주 경쟁력 있는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일 중요한 게 경제에서 고용이잖아요. 예, 그 예. 베이커리가 고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장사가 잘 돼서. 근데 그걸 꼭 그 아들이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그 베이커리가 사라지면 시장 경제의 핵심은 경쟁인데 또 다른 베이커리가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것을 왜 아버지를 잘 만난 아들이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근데 뭐 어찌 보면 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네. 게 그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오너가 만약에 경영에 대해서 크게 자신이 없으면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전문 경영인이 꼭 잘한다. 아니면 오너의 아들이 잘한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거는 꼭 그 아들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친이 또는 모친이 하던 기업에 대해서 그 어떤 경영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도태당한다. 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상속세를 내다가 세금 내다가 네. 지배 구조가 흔들려 가지고 어려워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는 그 말씀을 그거는 계속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드리는 거죠. 네, 예.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 분배의 문제는 뭐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는 동안은 뭐 수천 년 동안 맞습니다. 계속 논쟁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있는데, 야, 이걸 상속세를 몇 억씩 떼가니? 이렇게 이제 보통, 뭐랄까,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더라? 뭐 서울의 중산층? 네. 중산층 이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의 중산층이라고 하죠, 뭐. 집 한 채 내야 하는 분들을 깎아줄 것이냐의 문제와 지금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진짜 거대하게 세금을 사실 이분들이 저기 상속세 대부분을 내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네. 그 거대한 부자들의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요걸 좀 깎아줄 것이냐. 이 중에 이제 정치권은 일단 표가 되는 30억짜리 집 있는 분들을 좀 깎아주자는 거고 또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거대 기업들 물려주는 거 세율 그 50%도 좀 낮춰주자 이런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근데 뭐 지금 강남의 집 한 채와 그 예를 들어서 굉장히 초부자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구별할 필요도 없이 정말은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전 납세자들 중에 재산 순위로 봐서 한 5%나 10%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일단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거는 네. 뭐 좋다. 근데 그거는 점점 금액이 커지겠죠. 네, 네.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옛날에는 뭐 10% 해당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이었다면 우리 기초연금 주는 것처럼 포션을 정해놓자. 올라가자. 네. 뭐 그런 주장도 있는데 네. 일단 뭐 그 주장 좋고요. 그 주장도 저는 가도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도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정말은 상속세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자본이득세로 가야 된다. 캐피탈 게인 텍스 CGT라고 그러는데 이 캐피탈 게인 텍스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걸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아버지가 그 살아생전에 3억에 준 산 땅을 네. 나중에 돌아가실 시점에 한 50억이 됐다. 그럼 우리나라는 50억에 대해서 부과해 버려요. 50억에 대해서. 네. 근데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하는 자본이득세는 이 3억이라는 이 수치를 상속인이 들고 간다는 거죠. 상속인이. 네. 그대로. 어. 그러니까 시가는 50억이지만 그 시점에 시가는 50억이지만 이 3억이라는 숫자를 상속인이 들고 가서
상속이 나중에 처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팔 때 80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80억에 3억 빼가지고 오. 77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상속세의 가장 큰 어떤 그 결함,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게 평가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평가라는 과정은 정말은 A와 B와 C와 서로 합의하기 힘든 숫자예요. 네.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팔리는 가격이 아니라 그야말로 평가를 하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근데- 가격을 모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 아파트 가격이 뭐 납세자는 14억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그 국세청에서는 20억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네. 거기서 항상 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팔아보면 얼마가 될지는 팔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파는 유산 가격을 이득세,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는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캐피탈 게인 텍스. 네. 그 캐피탈 게인 텍스는 실제로 팔릴 때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당신 이제 그 돈을 실제 손에 쥐었을 때 딱 맞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물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쪽에서 응능 부담이란 말 쓰거든요. 응능 부담. 능력에 맞는 부담이다. 네. 근데 응능 부담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말인데 조금 주상적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현금 능력이 있어야 돼. 세금이라는 게. 네. 현금 능력이 있어야 세금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걸로 하면 팔았을 때는 네, 그러네. 그렇죠. 네. 3억에 사서 80억에 팔았으면 77억이 남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77억이 남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세금으로 추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내더라도 네. 낼 수도 있고 자기가 버는 게 많으니까 자 그렇게 가는 게 캐피탈 게인 텍스의 기본 이념이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까? 있죠. 어디가 그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조금씩은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네.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 다음에 스웨덴, 네.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캐피탈 게인 텍스를 도입해서 현재 아주 편안하게 이 경제 상황이 돌아오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럼 유산뿐만 아니고 뭐 주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맞습니다. 적용합니까? 예, 적용합니다. 네. 예. 너가 뭘 어떻게 받던 사던 간에 너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길 때 세금 우리가 거둘 거야. 맞습니다. 세금 안 내고 싶으면 계속 갖고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사람들은 네. 이 캐피탈 게인 텍스에서는 현금 과세를 현금에 대해서 과세 안 하거든요. 네. 근데 현금에 대해서 과세 안 하니까 야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팔아가지고 현금 주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세금을 안 내게 하려고 전부 다 팔아서 현금 준다. 그럼 거기에 상속세는 없겠죠. 캐피탈 게인 텍스는 네. 없겠지만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발생되고 다 발생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의 현상을 봐서 그런데 네. 현금으로 줄라 그래도 현금으로 컨버트 전환을 해야 되니까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 잡힙니다. 다 잡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수익 자산이에요. 네. 현금을 금고에 가만히 넣어두면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은행에라도 정기예금이라도 넣어놔야 뭐 2점 몇 프로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급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재벌 같은 경우에 네. 대기업 오너 일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상속세를 안 내고 계속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지분을 팔지 지분을 않는다고 팔지 가정하면 않으면 예. 근데 네. 어찌 보면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그 자기애들은 거기서 팔아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어디다 쓰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에 국한돼 쓰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 막대한 배당이라든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을 텐데 그거는 배당이 되면 배당 소득세 내는 거고요. 다 세금 내니까. 모든 그거 말고는. 이익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 또 세금 물리면 되니까 당연하죠. 대신 부모가 물려준 대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엑시트 할 때만 그걸 안 파니까. 네. 안 판다는 얘기는 그거는 기업의 경영 목적으로만 쓰고 있다는 네. 거지. 자기들이 팔아서 자기들이 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한 쓰지 않은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 받는다? 배당 소득세 물어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우리가 흔히 유럽, 특히 이제 북유럽에 뭐 소득 10만 불씩 하는 나라들이 세금 많이 걷고 예. 복지 좋다. 뭐 예. 그것도 장단점이 있고 예, 그거야 예, 뭐 예. 늘 평생 논쟁거리인데 예. 그 나라 사람들은 상속세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가 상속세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 북유럽 네. 중에서 뭐 세금 많이 걷는 나라 소득세율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높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가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복지 고부담을 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고복지 고부담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동의할까? 저는 동의 안 할 거로 봅니다. 복지를 되게 잘 해줄 테니까 소득세 세율을 한 60% 이상 하자. 그럼 우리 많은 사람이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러 좋은 점도 있지만 스웨덴 내에서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 왜냐하면 네. 자기들이 근로 여기 안 생겨요.
실제로는 그 아주 한계 구간에서는 자기가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거하고 완전히 펜질 놀면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 네. 그 국민성이나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스웨덴은 그 상속세가 있다가 그걸 자본이득세로 바꿔가지고 자본이득세로 예. 지금 설명하신 예, 자본이득세로 바꿔가지고 네. 현재 잘 꾸려 나가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봅니다. 우리가 그 상속세 논쟁할 때 선진국은 많이 폐지하는 추세다 네. 하는 게 폐지해서 아예 안 받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자본이득세 같은 걸로 일종의 변형,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 변형, 네. 이제 상속세 폐지라는 말을 쓰지 말고 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상속세를 폐지하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 좀 그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죠. 왜 그걸 폐지하냐? 근데 폐지가 아니고 네. 그거는 자본이득세라는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지. 실은 다른 뭐 양도소득세나 뭐 다른 이자소득세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변환돼 가지고 네. 거두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자본이득세 관련해서 만약에 근데 다시 이제 뭐 서울의 중산층 이상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통 자녀나 배우자에게 나눠주려면 집을 팔아서 나눠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는 불가능하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우리 물론 민주당- 집을 넘겨주면서 지분을 이렇게 어머니가 3분의 1 공동소유 아들 뭐 이렇게 예, 예, 하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다음에 그 집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를 내면 되고. 네. 최근에 서 언급됐던 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네. 뭐라 했냐면 한 18억 정도는 공제해줘야 네. 그래도 그 강남에 있는 집 한 채를 그 누가 돌아가셔도 그걸 지키고 살 수 있지 않겠나 네. 하는 말이 예를 들면 뭐 18억 정도면 강남에 아주 큰 집은 아니라도 웬만한 집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왜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18억이. 네. 18억이면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가액이 한 18억이면 아주 큰 집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18억 정도면은 뭐 작은 평수들 아니 작은 게 네. 아니라 일반적인 네. 보통 중산층들이 쓰는 그걸 전액 다 평수들은- 공제해 주자. 예, 그걸 공제해 주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자녀 공제해 주고 네. 배우자 공제해 주고 네. 그것까지 다 합치면 한 18억 정도 공제되게 해서 네. 그걸 제로로 만들어 주자 했던 생각이 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와는 조금 별개의 논의지만 배우자 공제는 한도 없이 해줘야 된다. 네. 저는 생각하고 그 논의가 옛날에는 그게 많이 이게 논의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한도 없이 해줍니다. 해주고 네. 그 해주 뭐 다른 나라 해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가 있다는 거죠. A와 B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네. 자식을 낳아 살다가 A가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지긴 하죠. 그죠? 재산 네. 상속이. 네. 하지만 이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어떤 부동산을 팔아야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살아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집에 살고 살아야 할 거니까. 그렇죠.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같은 세대, 네.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죠. 같은 세대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벌어들인 그 어떤 재산도 어머니도 어찌 보면 같이 기여하신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당연히요. 네. 그러니까 그 공동 기여했고, 그 다음에 같은 세대인데 거기에서 상속세를 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배우자 공제는 한도 없이 해주자 네. 하는 논의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단 배우자가 상속세를 남편이든 아내든 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면 일단 집을 보통 우리는 재산의 7, 8할이 부동산이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생기는군요. 안 네. 팔게 되면 돈을 빌려야 되고, 네, 네. 아니면 담보대출 받아야 되고. 네. 하여튼 뭔가가 좀 불편한 근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도 그거 세금 안 내죠.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 재산 그 떼오면 문제가 지금 배우자 공제를 한도 없이 해주자는 말과 어찌 보면 논리가 같아요. 한도를 없인가요? 제가 알기로 한도를 높이자 5억에서 10억. 한도를 높이자는 말도 있었고 네. 실제로는 한도를 없애자는 말이 오.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의 권영세 대표,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아. 이쪽에서 먼저 얘기하고 이쪽에서 네. 화답을 해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또 안은 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안은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는 5억에서 30억인데 네. 5억 30억 중에서 작은 거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억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 그 밑에 그 로열 리밋 그 밑에 네. 한도를 조금 높여준 정도 그 정도로만 기본 공제를 예예 그 이제 일괄 공제를 할 때 네. 5억을 빼줄 거를 그러니까 아내한테부터 법정 상속 지분이 네. 5억을 초과하더라도 네. 그 10억까지는 빼주자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내한테 10억까지는 네.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그 있다. 정도로 이제 했는데 네. 저는 그거는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 왜죠? 왜냐하면 그 배우자 공제 한도를 좀 높이긴 했어도 배우자하고 그 같은 배우자는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셔도 네. 이분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분이 살아있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을 안 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원칙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한 어떤 생각이 그 미국의 그 배우자 공제 같은 세대니까. 네,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게 영국과 미국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배우자 공제에 대한 한도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네. 근데 이 원론적인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 드리면서 또 이게 답이 있나 싶은데 예. 기본적으로 주택은 땅은 한정돼 있는 매우 한정돼 있는 재화고 시장 경제에서 예. 그죠? 네.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다 이렇게 세금도 안 걷고 물려줘 버리면 부모가 살던 집을 자식이 살던 집을 또 그 자식이 계속 물려받으면 그럼 우리는 언제 그 집에 들어가냐? 우리 자식은 언제 기회가 오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뭐 1%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2%보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2%던가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10% 넘었고요. 전체 뭐 전체로 보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몰라 정확한 수치는 네, 기억을 네.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 1%에서 2% 우리 국민의 네, 네, 하여튼 네. 하여튼 지금 강남은 10% 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속세가 우리나라 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세의 비중이 한 400조 남짓합니다. 네, 네. 넘어갈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보통은 한 10조, 15조 남짓하고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하고 그럴 때 확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때는 넥슨의 3조, 5조 이러다가. 넥슨의 네. 김정주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갑자기 10조씩 늘고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대략 러프하게 생각해서 400조 중에서 한 10조, 15조면 그게 뭐 한 3%? 2%, 3%. 네. 3%네. 네. 3%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밖에 안 되는데 그걸 실제로 없애주면 아까 말한 자본이득세 같은 거로 가세하게 되면 네. 다른 쪽의 어떤 세수가 늘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어떤 그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많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가 그 이제 기업 승계 부분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면 네. 기업 승계가 잘 유지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증여세 문제랑도 관련되거든요. 지금 배우자 공제를 한도 없이 풀어준다는 얘기는 그 10년 동안 6억 해주는 거 있잖아요, 배우자들. 네. 그것도 풀어준다는 거랑 같이 일맥상통해요.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증여세라는 쪽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면 그 밑에 이제 어찌 보면 현금으로서 잘 투자 안 되는 돈들이 투자가 될 거라는 거죠. 투자가 될 거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5만 원짜리 돈이 그 많이 돈 좀 있는 분들의 상속세를 줄여주면 그 돈이 다른 데로 소비되거나 투자될 것이다. 그렇죠. 그 증여세 마찬가지. 증여세도 네. 실은 증여세가 미국 같은 경우도 기프트 텍스라고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못 느낄 만큼 많이 빼줘요. 거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배우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증여가 아니다, 그게 상속이 아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공제 금액을 확 내려줘가지고 실제로는 세금 부담을 자기들이 못 느끼게 할 정도로 많이 해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경제에 대한 활력소라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늘 또 경제학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거의 100년 동안 다퉈왔던 거라.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00억을 갖고 계신 분이 증여세나 소득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서 한 1, 2억 원의 추가 여유 자금이 생겼다 하더라도 돈이 1억, 2억밖에 없는 분들이 재정으로 인해서 돈이 조금 더 생긴 것보다는 아마 지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소비 진작의 아까도 효과가요.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자본이득세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될 거고요. 네. 이 자본이득세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증여세 무섭고 뭐 상속세 무섭고 이런 말은 이제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현되었을 때 세금을 다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그좀 합리적인 네.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증여세, 상속세 이런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최근에도 뭐 일본은 또 역주행하더라 그런 말도 하는데 네. 일본이 뭐 역주행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세율도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문화 자체가 어쩌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럼요. 유형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좀 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일본이 역주행하는 거지. 우리는 일본에 역주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네. 순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꾸 이제 지금 이제 보수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니까 더 그렇지만 네네. 공교롭게 이제 종부세 같은 것도 좀 이제 세율이 인하가 됐고 많이 됐죠. 양도세도 이제 또 양도세는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중과세 같은 걸 좀 완화해 줬고 네네. 근데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뭐 증여세 내는 분들이 사실은 다수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넉넉한 분들만 왜 자꾸 빼주느냐 네. 이 질문은 이제 무슨 질문으로 이어지냐면 그럼 이제 뭐 아니 그럼 어디서 세금을 더 거둘 어느 세목에서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참 어려운 어느 세목에서 할 문제입니다. 거냐. 근데 실제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이제 물가가 상승했었고 그것 때문에 금리도 뭐 내리기가 힘들었고 네, 네.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세수 중에서 세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데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 굉장히 낮아요. 네. 유럽 같은 데 가면 보통 뭐 우리가 10%? 18%, 뭐 20% 넘어가는 데도 많고 네, 하는데 네. 우리는 10%니까. 우리는 10%고요. 일본이 12%인가 그렇죠. 일본도 우리보다 낮았었는데 하여튼 일본도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 잘못 올렸다가는 정권 날아간다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 네. 같은 경우는 실은 뭐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냐? 소득세도 거의 올 때만큼 온 것 같아요. 거의 50%까지 왔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다 이제 법인세율은 실은 높이기 힘듭니다. 점점 낮춰야 될 거고 법인세율을 네. 단위세율로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대기 힘들고 상속증여세 이제 이 상태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분인데 그럼 부가가치세는 뭐 여지는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타이밍이 될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예상하지 못한 것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네. 그런데 네. 그래서 법인세율을 낮춰서 뭐 세수가 많이 줄었다 이 말을 단기적으로는 그 말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지금 상황이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그런 거지 네. 경기 안 좋을 때 법인세를 높인다고 해서 법인세 수 안 늡니다. 전 그렇게 봐요. 네, 네. 경기 나쁠 때 이 법인세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더 나빠져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학적으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네. 그게 이제 레퍼 곡선이라고 하는 네. 일정 수준까지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세금을 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거를 채울까 네.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뭐 꼭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만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혹시라도 여지가 있다면 부가치세 쪽은 여지가 좀 네. 있고요. 네. 다른 것들은 여지가 많지 않아요 지금. 부가세라는 게 사실 힘든 사람, 뭐 넉넉한 사람 다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소득에 대해서 역진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네. 그거 올리는 거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걸 걷어들여서 사용할 때 힘든 분들한테 많이 배분되게 하면 되거든요. 네. 걷어들여도 네. 그렇게 걷어들여도 네. 배분할 때 가난한 분들한테 많이 배분되게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부가세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내는 건데 이게 우리가 다 일일이 내기 어려우니까 파는 사람 서비스나 재화를 파는 사람에게 10%씩 미리 걷어가는 세금 그 가격에 포함돼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부가세라는 세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부가가치세는 우리 이거 왜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법에 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가세되는 영역이 딱 3개를 적고 있어요. 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여기서 수입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수출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가세 안 하고. 이건 뭐냐면 재화가 이동할 때마다 가세 포착을 해서 가세하는 건데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그걸 이제 전 단계 세액 공제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걷어가죠. 근데 보통 보면 사업자들은 그 부가가치세를 내면서도 실제 부담은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50원에 사서 55원에 팔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50원에 살 때 50,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7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았다. 네. 그럼 77원에 사와요. 매입세 부담하고. 네, 네, 네. 그럼 100원에 팔 때 110원에 팔아요. 네. 근데 77원 할 때 7원 있잖아요. 7원은 매입세 공제 받거든요. 빼준다고 또 나중에. 네. 빼주니까 부담 안 하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110원에 팔 때는 파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거든요. 이걸 거래징수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자 단계에서만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납분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담하는 건 그 전에 팔았던 사람에게서 미리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가격이 일반적으로 올라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만큼. 네. 그렇죠. 결국은 소비자가 낸다. 최종 소비자는 그걸 사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우리가 거니까. 왜 내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네. 그 우리가 소비세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네. 일반 소비세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 네. 명칭이고 성격으로 보기에는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데 소비할 때마다 내는데 어찌 보면 소비할 때 그럼 왜 내느냐? 소비할 때 가세하겠다고 해서 실은 유럽 쪽에서 시작한 거예요. 독일 그러니까 쪽. 돈을 벌어야 내는 세금이잖아요. 아, 근데 왜 내가 세금이라고 돈을 하는 쓰는데 근데 정부가 세금이라고 세금을 하는 게 걷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보면 네. 제일 대표적인 세금은 소득이 있는데 가세하는 거지만 네. 지금처럼 우리가 소비할 때 가세할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보유세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잖아요. 네. 그게 재산세하고 아, 꼭 그런 건 아니군요. 정부세잖아요. 꼭 소득이 그거는 있어야만 내는 그렇죠. 건 아니고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는 세금도 있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소득세가 맞아요. 네. 법인 소득세나 개인 소득세. 기본적인 건 그렇지만. 예, 그렇죠. 하지만 성격이 이제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걷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써야 될 게 너무 모자라니까 세원을 발굴하는 거죠. 근데 그 세원의 발굴이 처음에 유럽 쪽에 시작된 거죠. 그 우리나라에 처음에 부가치세 들어오던 70년 중반에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 많았어요. 이걸 왜 가세하냐? 소득도 없는데. 네, 네. 근데 그 결국 가세되고 지금은 정착된 거죠. 재산세도 그렇고 예를 들어 우리가 야,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있는데 과세하는 거야.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니까 그 단계에서 형성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네. 가세한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학적인 부가가치 개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좀. 근데 하여튼 에디드 밸류 텍스잖아요. value 너가 added, 밸류를 value added 더했으니까. tax. 그죠. 그래서 밸류를 더했으면 상을 줘야지 왜 세금을 걷어. 그러니까 네. 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7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았으니까 네. 거기서 밸류 에디드 된 게 뭐 30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딴 거 질문해가지고 저것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기업 그 가업 상속 관련해서 예. 여러 혜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취지는 알겠어요. 이런 거 하는데 상속세를 50% 가까이 최대 내니까 이런 작은 회사들은 열심히 해서 제조업도 세우고 했으니까 자녀한테 물려줄 때는 세금을 좀 깎아주자. 면제입니까? 깎아주는 겁니까?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자. 지금까지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편법으로 수도권에 막 50억, 100억짜리 베이커리가 많이 그 예쁜 카페들 막 2,000평짜리 카페들 생긴 게 그것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던데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가업 상속 공제란 말을 쓰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가업 상속 공제라는 명칭은 그거지만 성격은 기업 승계 공제의 성격이 바뀌었고 그 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가짜를 써가지고 집에서 하는 조그만 스몰 네. 비즈니스를 말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중견기업 매출액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인 중견기업까지도 이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이 되고 오,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금액이 600억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바뀌려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경우에 밸류업 기업이나 기회발전 특구 같은 데는 1,200억까지 해주자. 뭐 이렇게 이제 늘리는 가는데요. 매출이 아니 그 아. 공제해주는 금액을. 공제 금액을 예, 공제 금액을 네. 지금까지는 600억이 최고였는데 네. 그걸 2배로 이제 늘려주자. 2천억 그 지분 가치겠죠 예. 기업에 예, 했는데. 그 가치가 2천억이라면 예. 그 동안에 600억은 빼고 그 자녀에게 물려줄 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재산 같은 경우는 그 지분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재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대해서 만약에 그런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재산하고 똑같이 봐버리면 그냥 거기다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네. 세금 내라 그러면 지분을 팔아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분을 팔아서 내야 되는 그 내용을 네. 나름대로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가업 상속 공제란 말은 전혀 의미가 안 닿는 거고. 가업이라는 게 너무 작아요. 그럼요. 네. 스몰 비즈니스. 기업 승계, 네. 기업 승계 공제다. 제가 볼 땐 일본의 일본 사람들 가업 승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제 있고 그 하기야 뭐 독일에도 있는데 네. 이제는 다 기업 승계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죠. 그건 여야가 의견이 좀 다 있습니까? 근데 이거 좀 지금도 확대하자는 건 공제 구간을. 기업 승계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성격이 다르죠. 네.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지금 여당은 좀 풀어주자는 그런 네. 그 많은 더 이제 좀 깎아주자. 해주는 네. 거고 이쪽은 그거
너무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잘 서로 이 동의가 네.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님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 역사부터 우리 뭐 개정안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원리들, 이론들을 좀 공부해 봤습니다. 이걸 좀 부모님한테 받아서 공부했으면 좀 이해가 더 쉬웠을 텐데 이론으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